너무 끄면 잡을 것 같아. 너무 끄면 잡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자인 신청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준호 김경철 김원진입니다. 저희가 원래 특강 장소로 6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갔더니 다른 데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한 1시간 분량 정도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오히려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드리는 답을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처음에 연락 오셨을 때 저기 써있는 저 주제로 특강을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저 주제에 딱 맞는 말씀을 드리기에 적합한 팀인지 좀 저희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저희한테 문제라고 하면 저희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받는 작업 의뢰 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작업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누군가 저희한테 어떤 문제를 준다기보다 저희 스스로 이 작업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작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 스스로의 문제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앞쪽만 불을 좀 끌 수 있나요? 근데 디자인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팀이고 어떻게 만나서 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냥 대학교 동기들인데요. 이 사진은 벌써 한 20년 전 사진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냥 디자인이고 예술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냥 술 먹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친해진 친구들입니다. 그때도 잘 찾아보시면 저희가 들어있어요. 그때도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디자인인지 예술인지 디자인 중에서도 어떤 디자인이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확신이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서 각자가 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런 거고 어떤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싶고 디자인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각자 다 좀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저희가 졸업한 대학교의 졸전 책자인데 저희가 나온 학교에는 좀 안 좋은 악습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들이 군대 갔다 온 특히 복학생들이 후배들을 기합을 주고 기타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어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 졸전 책자를 만들면서 그때
졸업한 친구들한테 저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그런 선배들이 후배들을 뭐 구타하거나 그런 구타를 했던 선배들이 뭐 알고 봤더니 교수들한테 또 입금을 받아서 취업에 혜택을 얻는다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그걸 공론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업은 대학 졸업 작업인데요. 그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면서 그 당시에 출판된 80년도 당시에 출판됐던 책에 그 당시 유족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용한 어떤 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좀 메시지도 너무 노골적이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이라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혼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특히나 그 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동기들이나 특히 그 구타에 좀 희생됐던 저희 친구들이 다 그걸 동조해주고 함께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자기들은 어쨌든 교수들한테 좀 잘 보여서 취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명언가 됐던 그런 책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얻는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또 이게 어떤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이었다면 작업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보여드린 그 책자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라고 하면 연상되는 뭔가 디지털 작업이나 컴퓨터로 프린팅되는 방식이 아니라 뭐 손으로 질감을 만들고 이렇게 찍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 디자인과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경직되게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를 기반으로 돼야 되고 예술은 뭔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이분법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교수들한테는 또 이런 그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반응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희 작업실을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문제의식이 그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술, 그 디자인이 제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디자인을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저렇게 뭐 영웅의식으로 한다는 등의 이런 반응을 받아야 될 행위인가? 그리고 디자인은 단순히 컴퓨터로만 작업돼서 상업적인 용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디자인일까? 그렇지 않은 건 다 예술일까? 이런 문제의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랑 방금 말씀하신 권준호 디자이너랑 학교를 거의 동시에 다녔었어요. 동기이기도 하고 뭐 복학 군대 갔다 와서 복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이런 일들을 같이 겪으면서 참 학교가 내가 생각했던 대학교가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하면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되게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복학을 해서 3학년이 됐을 때 아까 말했던 학교 내에 이상한 그 악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집합 문화라는 게 있어서 선배가 후배들 불러놓고 뭐 월차를 주기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3학년이 되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역할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교수님이 요즘에 애들이 인사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 그 과대가 뭐 우리를 또 집합시켜가지고 우리 학년들을 모아서 교수님이 뭐 집합을 걸라고 했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었는데 더 황당한 일은 지금까지 계속 구타를 했었으니까 우리 학년들끼리 모여서 후배들을 때릴지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야. 근데 그게 옆방에는 후배들이 다 이 열차를 받고 있는 상태고 우리는 옆방에 모여서 한 명이 그러면 다수결로 정하자, 때릴 사람 손들어 라는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이게 되게 너무 이질적인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황당했던 건 그때 손을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같이 너무 이거 학교가 이상한 거 아니냐 하면서 같이 선배들 욕하고 했던 친구들인데, 군대 갔다 오니까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좀 충격을 받고, 뭔가 이 부조리한 게 뭐 자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정신을 팔고 있거나 정말 훅하는 순간에 나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정확히 이때부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즈음부터 뭐 사회 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학교 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혼자 되게 열심히 문제를 제기하고 했었는데, 좀 이렇게 뒤에 있다가 그때부터 약간 같이 얘기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하고 하는 게 그런 부조리한 모습과 좀 모순되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가 디자인으로 풀어가야 될지,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하는 게 그때부터 이어져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여기 있는 두 분보다 학교를 좀 일찍 졸업해가지고 바로 그 디자인 에이전시를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제가 회사를 막 다니고 있을 때에 복학을 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 사정들을 전해줬었고, 저는 사실 학년이 뭐 4학년이 돼서 졸업을 했다고 하지만 남자들 중에서는 어쨌든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후배의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남자 복학생 선배들은 저를 되게 싫어했었고, 인사 안 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지 해서 저는 휴학 없이 바로 졸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에이전시를 들어갔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그런 환경들을 특별히 부조리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인복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걸린 거겠지 뭐 이런 생각들로만 치부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사실 회사 생활이 그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다니면서 만족과 불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어떤 시민과 디자이너의 어떤 경계에서의 경험들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정도쯤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중견전자 회사에서 이제 아이덴티티 리뉴얼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막내였었는데, 막내들은 항상 이제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노트북에 앉아가지고 리서치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올려서 그걸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당연한 뭐 문화였었는데,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네이버 이미지 검색으로 딱 쳤었을 때 그 회사의 이름을 봤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런 메시지가, 이미지가 맨 처음에 떴었어요. 내일부터 회사 출근하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라고. 이 문자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초로 문자로 부당해고한 회사였던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원청이니 뭐 한청이니 이런 말도 써가지고 되게 막 이런 말들이 막 많이 나돌아다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다 비정규직이 양산돼서 그런 법안이 통과돼서 나오게 된 현상이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이었거든요. 보통 리서치를 하면 뭐 코스닥이 상장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매출이라든지 하다못해 무슨 뭐 상을 받았다든지 뭐 수출을 했다든지 이런 게 처음에 나오는데, 경제면이 아니라 사회면의 맨 처음에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회사였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저는 디자이너고 예쁜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만들 생각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 되거든요, 디자이너라면은. 그런데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시기가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서 내가 디자이너의 역할을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는 사실 어떤 부조리한 회사에 얼굴을 바꿔주는 이미지 세탁에 그냥 저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평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를 불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했었을까? 그런 생각이랑 좀 비슷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약간 굉장히 좀 힘든 상태에서 리서치를 하게 됐었는데 본의 아니게 다행이었던 거는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엎어졌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도를 느끼면서 다만 그때 고민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내가 겪게 될 어떻게 보면은 미래겠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들게 됐었죠. 그 다음 해쯤에 이때가 다들 아실 텐데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광화문이 굉장히 요란하기 시작했죠. 이분께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은 특히 이제 정말 4대강을 죽이고 살리는 일을 하셨죠. 이 당시에 저도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한 거의 매일은 아닌데 매 주에 몇 번씩은 항상 광화문 집회에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었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전에는 또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디자인을 이제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 약간 디자인병 같은 게 있거든요. 길 가면서 전단지 보면서 이게 행간장한 뭐 이런 거 간판 보면서 저거 3mm만 뭐 이런 거 저희들은 이제 그럴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거리에 나갔는데 이런 전단지가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조라든지 환경단체, 뭐 시민단체 뭐 이런 곳에서 나눠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찌라시죠. 유인물이죠. 근데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그나마 좀 좋은 사례들이고 그 당시에는 정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소위 말해서 굉장히 불친절한 디자인이었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길거리에서 다 쓰레기로 다 둔갑해 버리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 저도 읽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고 또 그걸 보면서 이 행간 3포인트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은 광화문의 그 신호등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리와 카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창으로 된 벽 사이로 너무나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거리에서 받았던 그 유인물에서 느껴지는 그 생경함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거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카페에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중력에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받고 나섰을 때 그 감정들이 이게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것들이 내가 여기서 디자인 3포인트, 4포인트 이럴 게 아니라 이 온도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만약 그 유인물이 뭐 엄청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읽기 쉽게만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읽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만약에 디자이너의 역할이 있다면 내가 막 드러나는 디자인은 아니지만은 뭔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각자의 경험들을 가지고 작업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그러고 나서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이 용산 참사에 대한 작업인데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게 한국 안에서 이 용산 참사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무슨 좌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취급당하는데
이 한 발 떨어져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영국에서도 뭐 30년 전에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고 제가 이걸 작업할 때가 2010년 초반이었는데 중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또 강제 철거가 일어나면서 거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탈북 여성에 대한 작업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이 꼭 그냥 디지털로 컴퓨터로만 만들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가지고 했던 작업. 이 작업은 아까 김효신 디자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현장에서 나눠주는 디자인물들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데 그거는 단순히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이건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나오는 소식지인데요.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본이 막 몰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디자인물들을 저희가 하나씩 좀 바꾸는 작업부터 이 일상 실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월드비전이라는 고단체에서 나온 보고서고 이것도 녹색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디자인 그걸 생각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 변화를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실천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각자 경험했던 경험들과 문제의식들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작업들을 실천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진행했던 작업들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여드릴 건데요. 실천 파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저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서 진행한 작업이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작업들이고 이 작업들은 그 당시 시점에 사회적으로 어떤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뭔가 발언을 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것도 있고 또 전시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디자이너가 작가가 아닌 디자이너가 전시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 작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박근혜 데이트라는 웹사이트 작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작업 설명하면서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주제가 문제 정의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작업 설명하기 전에 이 작업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게 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보여드리고 먼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기반으로 작업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은 후에 박근혜 게이트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시사인이라는 그 주간지에서 저희가 의뢰를 하셨어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저희 나름대로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이트로 옮길 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깔끔한 검색 잘 되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는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근데 그게 공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시각적인 임팩트가 있으려면 아주 독특한 그 기존의 사이트에서 볼 수 없었던 거여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 웹사이트로서는 그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치에 메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버튼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것들을 깨는 순간 이 UX가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로 간극을 조절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 것인지 그런 고민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를 인물 중심으로 된 어떤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인물 중심으로 나오는데 이 사진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 어떻게 하면 확대로 깨지지 않을지 이건 되게 구체적인 고민인데 이건 나중에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사람들이 얽혀 있는 사건이었고요.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봤던 이름들도 있지만 정말 처음 들어본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시사인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이미지를 좀 떠올리게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 재밌게 봤던 비밀의 숲이라는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검사나 형사들이 범인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나 칠판에 막 사람들 얼굴 붙이고 화살표 그려가면서 찾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이트에도 좀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먼저 인물 중심으로 조직도를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처음에 시사인에서 저희한테 그려서 보내준 조직도 이미지였고요. 여기에 저희가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리고 이 하나에서 대략의 또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또 첨가하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스케치가 나오게 됐고요. 이걸 가지고 그래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픽을 메인으로 해서 웹사이트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열려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가 보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메인 원래 사운드가 있긴 한데 잘 안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는 연결이 좀 세팅을 아니 하다가 여기에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박근혜 여기 사운드가 없어요.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환한 얼굴에서부터 마지막에 저 환자복을 입고 등장했을 때까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인트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조직도가 나오고 왼쪽에 보시면 이 텍스트가 이렇게 나왔다가 없어졌다 하면서 이 관련된 인물들을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줬고요. 조직도에 나오는 이 노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재조합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움직여 볼 수도 있는 형태로 만들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저렇게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중요한 사건별로 이 것들을 모아서 볼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클릭하면 이 인물에 대한 소개와 현재 어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조직도 인물 중심으로 한 이 아카이브라고 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맨 위에 있는 이 줄 3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인물 중심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아니면 또 기사를 중심으로 실제 이런 텍스트들과 사진을 볼 수 있는 페이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인에서 실제로 엄청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을 파헤치는데 되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담아놓고 클릭을 하면 실제 그 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을 PDF로 받아서 볼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알 수 있는 이런 기사들도 이 페이지에 실어놨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거의 6개월가량 작업을 했던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이트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 한 2년 전쯤에 저희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주제로 또 사이트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사인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시사인에서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이트 만들려고 하니까 좀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참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셨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뭐 하려고 이런 자료 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저희 나름대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이런 또 작업으로 또 이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작업은 작년에 진행했었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커미션으로 진행했었던 골든 실버 타운이라는 작업이고요. 에이징 월드라는 전시에 저희가 작가로 일단은 참여를 해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에서는 복잡한 문제 정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전시 자체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연령 차별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환기이고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서의 가상의 풍경들을 어떻게 예측해 볼 것인가 이런 아주 그냥 고령화 사회에 대해 초점을 맞춘 전시였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순하게 지금 현상들이 이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나이가 젊으시니까 이제 이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이 결국에는 이제 살고 있을 것인가 이런 단순한 문제였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엄청난 그 이상향의 나라처럼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시대가 축적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 선형적인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가상의 풍경으로 드러냈었을 때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징 월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직면해 있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브리프이긴 한데 저희가 이 작업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연령 차별주의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지금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앞으로도 진행될 문제일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주제가 저희한테 직접적인 주제는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전시에 대한 브리프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실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과연 그 연령대별 인구 유동 변화 추이가 예상되는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부터 일단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실제로 이제 그 연령대별 인구 유동 추이를 분석한 일종의 통계표인데요. 2000년도부터 2050년도까지 인구 이동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피라미드 구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저기 한국은행에서 통계낸 걸로 보면은 저기 2050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37.4%로 세계 3위가 될 거라는 예측 전망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출산율을 지금 예측하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구 연령의 그 대비가 퍼센테이지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왔었던 단어가 맨 처음에는 이 실버타운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사실 이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의했었던 단어였었고 저희도 아직 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버타운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가시는 어떤 타운인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 이제 진입 속도가 이제 굉장히 진짜 추이가 빨라진다는 것은 사실상 이 부동산 시장하고도 직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사실 자본력을 갖춘 고령 인구 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보다는 노인복지 시설이라든지 노인 의료 시설이 추가가 된 훨씬 더 높은 그레이드의 노인 요양복지 시설의 어떤 타운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주상복합 뭐 이런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타겟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 실버타운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시 분류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세 가지로 등급이 나뉘더라고요. 요양원과 병원과 실버타운인데, 이게 저희도 자료조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았던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 5천여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정부 보조 그 지원금이 8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상주하고 월 평균 50에서 100만 원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하신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이런 노인분들께서 가실 수 있는 일종의 요양시설이고, 이게 가장 전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이 다음이 이제 요양병원인데요. 이거는 요양원에 비해서 1,500여 개소가 있고, 똑같은 정부 보조 비용이 80%가 있는데 여기는 의료시설이라서 의료진이 상주해 있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비해서 월 평균 고정 비용이 최대 300만 원까지가 잡혀 있고요, 통계적으로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제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도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실버타운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 실버타운이 아니라 진짜 실버타운은 전국에 30-40개 정도 개소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주거시설에 가까운 곳이라서 뭐 정부 보조금이 있는 곳이 아니고 최초 보증금이 일단은 1억 원에서 4억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월 평균이 200만 원인데 저희가 그 통계 냈었을 때에는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긴 했지만 500만 원까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60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들만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가서 게이트볼 치고 승마하고 골프하고 크루즈 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실버타운이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저희가 찾아낸 결과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실버타운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두가 될 것이다. 결국엔 자본력을 갖춘 사람들만이 지금도 갈 수 있는 곳이라면은 이 이후에도 결국 그 실버타운이라는 말들은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가 70년대에서도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주거 시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강남과 강북이 나뉘고 뭐 아파트에서도 이제 금액이 나뉘어지죠. 거기서 다 그레이드가 나뉘어진 것처럼 향후에는 모든 주거 시설, 요양원, 요양시설이 다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은 가질 것인데, 이것 자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세밀한 분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단어가 결국에는 하나의 그냥 고령화 사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또 안에서 결과적으로 계급을 나누는 어떤 커다란 카테고리 화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의 이름을 골드 실버 타운이라는 조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층이 과연 향후 미래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어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 보기로 했었고요. 기본적인 이제 현장에서의 설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구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 실버타운 혹은 고급 노인 복지시설, 주거시설 이런 곳에 해당하는 키워드들 같은 게 있거든요. 이 광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일단 수합을 해가지고 관람객이 원하는 가상의 실버타운을 현장에서 직접 조합해보는 이 키오스크를 채택을 했었던 것도 사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키오스크를 하시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저희한테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맥도날드 가도 있고 어디 가도 있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연령대가 됐었을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편한 방식일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오스크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입을 했고요.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정확한 그 그레이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하나에 이제 좀 뭐랄까요, 좀 모듈화된 어떤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는 실버타운을 구축적으로 좀 우리가 시각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 두 가지의 예상을 가지고 작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의료라든지 편의, 치안, 복지시설에 관련된 단어들을 모으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현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리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일단은 맨 처음엔 분양가로 레벨을 나눴고요. 그리고 분양가에서도 크게 6단계인데 다시 3단계로 크게 묶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편의시설마다 우리가 차를 살 때에도 경차를 살 때랑 고급 세단을 살 때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향유할 수 있는 고급 편의시설들의 그 선택 개수가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중급, 고급으로도 나오고 최고급까지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실제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 금액에 준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제 그 환산율을 가지고 금액을 다시 이렇게 증식시켜가지고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작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결국에 시각화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주요 프로그램을 썼는데 하나는 시네마4D라는 3D 프로그램을 썼고요.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이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유니티라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쓰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시네마4D로 기본적인 스케치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다 작업을 해야 되는 항목들 개수였던 거죠. 편의시설 안에서도 그냥 정류장만 있는 게 아니라 표지판만 있는 정류장,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류장, 비를 피할 수 있는 대형 정류장 이런 것처럼 그림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미지들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스케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벨 1에서 레벨 6까지가 있었는데 그걸 단지 레벨로만 놓게 되면 관람객들이 좀 알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숙박업소에 가면 보통 방을 나누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스탠다드부터 수익분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단순하게 50, 15, 20으로 일단 가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도 또 다시 값을 숨겨놨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듈화된 시스템화된 어떤 그레이드가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그 증축되는 모양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레벨 단위로 똑같은 모듈 안에서
증축되어지는 어떤 이미지를 스케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본 모듈 같은 경우가 이제 관람객이 체험해 볼 수 있는 좀 단순한 구조의 모듈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관람객이 경험하는 거는 좀 쉽게 경험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상했었을 때 골든 실버타운이라는 어떤 이미지는 훨씬 더 기괴하고 뭔가 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미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8가지의 카테고리의 골든 실버타운은 어떤 모양일 것인가, 이제 그것들은 관람객이 키오스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시장에 하나의 포스터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는 방식,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이미지 작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었던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에 해당한다거나 왼쪽은 보안에 해당한다거나 문화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종교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만나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 떨어집니다. 여기 카테고리는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정말 최상위층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비싼 집들은 친구여도 쉽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없어요. 헬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시설이 저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단지 저 사람들만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을 거다라는 어떤 모든 게 다 생략되어지고 집약되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최상위층일 것이다. 그럼 최하위의 실버타운은 무엇일까? 정말 최소한의 삶인 거죠. 오른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대비되는 어떤 카테고리들을 구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이런 식의 신문 윤전 인쇄로 되어 있는 약간 포스터 타입들을 가져갈 수 있게 배치를 했었고 이런 요소들을 모아서 전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전시 전경 같은 경우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고요. 사실 키오스크에서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저렇게 보시면 하얗게 나온 게 영수증이거든요. 그 모든 본인이 선택한 거에 이제 합산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저희가 부가세를 심어놨어요. 그 본인은 이제 0단위로 떨어졌는데 마지막에 몇 점, 999 이렇게 999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결제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배송비는 빼놓고 계산하고. 전시 현장 스케치고요. 확실히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걸 하시면 또 불편해 하셔가지고 죄송스럽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증축이 되고 이제 계속 모델링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그 여기에 적혀 있는 금액 같은 경우를 저희가 따로 설명을 넣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가상의 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전시를 보신 분들께서 간혹 이제 그걸 실제 원화로 알고 계셔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여기 가려면 너무 슬프겠구나 이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 문제 뭐지? 문제 정의를 너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표 작업 보여드릴 때 어떤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왔나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그래서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했던 작업들이 보면 지금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굉장히 어떤 기술이나 어떤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기술 없이 정말 그냥 몸으로 뭔가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런 작업과 굉장히 또 코딩이나 프로그래밍들이 들어간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만나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했었고, 이 작업은 타이포 잔치라고 하는 디자이너들이 2년마다 여는 그 디자인 비엔날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품한 작업인데 이름이 타이포 잔치고 저희가 그동안 앞서 보여드렸던 작업들은 좀 대부분 좀 진지하고 무겁고 좀 리서치 베이스의 작업들인데 잔치라고 하는 좀 페스티벌 같은 곳에 어울릴 작업은 또 어떠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정이 얼마나 감정에 대해 솔직한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시안을 보여줄 때 저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되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표정과 감정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식적으로 표정과 감정에 대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 어떤 공식 기준이라고 하더라고요. 7개의 표정이 있고 7개의 표정마다 감정이 7개가 있고 무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다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인공지능이 카메라로 사람 얼굴을 비추었을 때 어떤 표정에 따라서 그 감정을 분석을 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보통 교육 쪽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 저런 표정을 지으면 지금 디스커스트가 제일 높게 나오는 뭔가 역겨운 그런 감정을 보여주는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잡아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찡그리면 화남이 나오고 웃으면 또 표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 부분이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 기술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그 전시라고 하는 현장에 설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축제고 좀 밝고 잔치고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좀 즐겁게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보여주는 방식을 저희 하나하나가 LED 등인데 그 전구를 심어놓고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무표정일 때 뭐 이렇게 X가 나오고 두려움 혹은 해피, 새드 이런 식으로 글자의 패턴을 이용해서 조명의 패턴을 이용해서 감정을 텍스트화하는 작업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픽 패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런 글자 같은 거 찾아내면서 이렇게 즐거움 느끼는 것도 디자이너들의 좀 고질병 같은 거긴 한데 아무튼 저렇게 설계를 해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모범이 있는데요.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놓은 다음에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었어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고 어떤 등이 켜졌을 때 어떤 등은 꺼져야 되고 어떤 애는 해피일 때도 들어오고 피어일 때도 들어와야 되고 새드일 때 꺼져야 되고 이제 이런 변수들을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거를 실제로 또 구현을 하려면 저희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그냥 코드를 꽂아놓고 여기서 피어일 때는 이 코드 이거 전원 내리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기를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런 이제 제어 보드니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 부분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어떤 그 기술적으로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분을 참 운 좋게 또 만나서 이분하고 같이 막 모듈 개발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게 또 기술의 영역이라면 이제 설치나
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한 건데 그 조명을 이렇게 아까 패턴화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누가 해주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달라붙어서 엠면 테이프 붙이고 케이블 타일 붙이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개발까지는 끝났는데 실제로 그 코드들한테 다 전류를 넣어주고 끊어주고 하는 이제 케이블들이 또 연결이 되어야 돼서 이 케이블들을 이렇게 저걸 또 한 번 다 했다가 뭔가 꼬여서 다시 풀고 다시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이때 이제 저게 이제 도출이 된 거. 저희가 그 조그만 모니터에다가 이모지를 심어놓고 그 저 큰 구조물에서는 글자가 나오고 저기서는 좀 더 그걸 그냥 딱 보여줄 수 있는 이모지를 심어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희 은사 같은 이제 프로그래머신데 저 무슨 되게 가볍게 왔다가 지금 저분 표정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역 문화역 284라는 곳에서 이제 설치를 했었고요. 설치하고 사람들이 저기 서 있는 조그만 이제 스탠드에 있는 그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면 오른쪽 모니터에 그 표정이 분석되는 게 보이고 이쪽에는 그 이모지가 나오고 저 구조물에서는 글자가 노출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해피라고 써져 있고 저희가 조금 계산을 잘못했던 거는 이게 이 정도 거리에서 보면 글자가 이제 읽히는데 저 앞에 카메라를 보면서 저걸 보면 그냥 패턴인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자인데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설치 작업이었고 얘도 이제 저희가 영상 촬영 기록을 분들의 도움으로 했던 작업이고요. 사운드가 좋네요. 되게. 제가 이거를 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문제 의식 중에 그 부분이 제일 컸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작업을 해서 미술관에 전시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희한테 뭐 누구야 뭐 작가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골든실버 타운도 그렇고 박근혜 게이트도 그렇고 이 작업도 그렇고 저희는 이걸 뭐 사실 말로 명확하게 구분짓거나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디자이너가 작업을 접근하는 방법론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굳이 말하자면 어떤 리서치를 베이스로 해서 그냥 뭐 나의 뭐 창의력을 막 표출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데이터와 그 정보들을 기반해서 이거를 시각화하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논리에 기반한 작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굳이 구분하자면 뭐 작가들과의 약간 차별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벌써 1시간 정도가 돼서 저희가 클라이언트랑 했던 작업들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거를 사실 이 작업들은 저희 뭐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그냥 질의응답 같은 거로 좀 편하게 하는 게 나을지 이 작업들을 보여드리면 아마 또한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질의응답하는 방법 활동가들한테 좀 물어볼까요? 더 듣고 싶은지 아니면 질의응답을 하고 싶은지. 네. 여러분 어떠세요? 활동가분들?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더 듣고 싶어요. 그 시간이 저희가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갖고 아, 아니면 뭐 질의응답 혹시 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 이거를 최대한 지금 7시 50분 17분 8시 한 10분 15분까지 많이 네. 해보고 그 질문 있으시면 하고 없으면 안 되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보여드릴 작업들은 클라이언트 분들과 했던 실무 작업들이에요. 실제로 디자인돼서 그 사용이 되었었던 작업들이고, 이 작업은 핸드메이드 페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했던 작업이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주제를 저희가 부여를 받는 거고, 이 주제를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저희가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핸드메이드가 모호하다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한 그 범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시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행사가 매년 열리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어쨌든 한 번 디자인을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쓸 수는 없고, 지금 그렇다고 또 너무 다른 디자인을 해버리면 이 작년 거와 다음 거에 또 연관성이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됩니다. 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페어인데, 이 페어를 사람들이 어느 부스에 가든지 이게 하나의 페어구나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시각적인 아이덴티티를 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의뢰를 받고 진행했던 작업이 이 단체, 이 행사의 아이덴티티를 재정리하는 거였어요. 그 기존에 있었던 아이덴티티는 저희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코엑스에서 열리는 정말 많고 많은 페어들과 전혀 차별점이 없는 어떤 로고 같은 걸 가지고 있으셨거든요. 그냥 로고만 보면 마치 무슨 창업박람회 같은 그런 로고를 가지고 계셨는데, 핸드메이드와 좀 더 어울리는 어떤 아이덴티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작업은 그 옷을 만드는 재단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하는 요첩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따온 건데, 그게 이제 또 어떤 패턴 형식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됐고, 그 전에는 뭐 명함이라든지 봉투, 소봉투, 대봉투 이런 것들의 어떤 시각적 통일성이 없었는데, 아이덴티티 작업을 하면서 그 서신류들도 재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중요하게 저희가 개발했던 것이 아까 그 요청에서 나온 패턴 개발이고, 이 패턴은 어떤 모듈이 있는지 보이실 것 같아요. 저 모듈을 가지고 무한히 확장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매년 행사를 대표하는 포스터 디자인을 바뀌더라도 이 패턴은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현장에서는 같은 디자인 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2017년에 행사의 주제는 위빙 앤 솔빙이었어요. 이게 뭔가를 묶고 엮고 약간 이런 이제 행위를 뜻하는 건데, 보통 직조 작업을 할 때 주로 쓰는 단어고요. 근데 저희는 핸드메이드를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핸드메이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답은 핸드메이드를 하는 그 과정을 그대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조니까 직조를 하자. 굉장히 단순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그 글자를 실제로 직조하시는 분이랑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레이아웃, 이거 너무 또 날라가는 레이아웃 자체는 뭐 특별하다기보다 그냥 실제로는 지금 이 하얀 면도 그 다 직조가 되어 있는 질감들이 살아있는데, 그런 거를 보면 굳이 핸드메이드가 뭐다 막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이걸 그냥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저런 포스터들이 매년 행사의 어떤 대표 이미지라면 반복되는 그 아이덴티티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픽 패턴들이 적용된 행사의 도록이라든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쓰이는 그래픽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리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때도 리폼이니까 또 리폼을 해야겠다, 리사이클을 해야겠다 해서 저희가 그동안 작업실에 이제 짜투리처럼 남겨져 있던 뭐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리폼이라는 단어를 리폼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공소 거래하는 목공소에 가서 나무 짜투리도 주워오고 그 철물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남은 쇠를 가지고 글자도 만들고 이거 저희가 예전에 초창기에 뭔가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다가 이 사회연맹이 여기서 지원받아가지고 했었던 사업인데 하나가 잘 안 돼서 그거 이렇게 재고가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렇게 다시 뜯어가지고 글자도 만들고 하면서 이런 거 그냥 재미적인 요소로 놓고 이렇게 리폼해서 리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고요. 물론 이제 산 것도 있고 한데 리폼했다고 하고 리폼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티저로 사용이 됐던 거고 좀 저런 좀 예기치 않은 어떤 잘리면서 나타나는 저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새로 만들었을 때보다 좀 더 재밌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삐뚤삐뚤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런 주제니까 뭔가 용서가 되는 저런 것도 땜질하면 다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 주제니까 허용이 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남과 북이라는 주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약간 멘붕이 왔었어요. 남과 북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들이 뭐 자기들은 남과 북을 분열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뭐 키워드로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페이스북에서 좀 이렇게 떠돌아다녔던 이미지인데 어떤 커플이 미국하고 한국에서 자기들이 각자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콜라주 해가지고 우리는 연결돼 있어 막 이렇게 약간 옥을 부리는 그런 건데 이게 뭔가 주제랑 또 연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물성을 가진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를 만든다라는 주제라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걸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북예선이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그 남과 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분리가 되어 있는 이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뭔가 그 물성적으로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적으로 비슷한 오브제들을 취합을 해서 이 애들이 갑자기 이 글자는 그 북한 글자를 모티브로 디자인된 독트린 스텐실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그 글자에도 뭔가 남과 북이라는 이미지를 좀 더 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과 북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애들 두 개가 만나서 근데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주제, 그런 어떤 접근으로 이 남과 북이라는 주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만 보여주는 것보다 좀 다양한 애들이 서로 만나면서 그 주제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포스터가 나왔고 저 만나는 과정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어쨌든 저 네 개를 또 분리돼 있으니까 이게 연결이라는 저희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 포스터 4개가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션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작업이고요. 이거는 이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핸드메이드와 어울리는 주제를 다시 가지고 오셔서 지구를 위한 핸드메이드 포 어스 마마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뒤에 붙는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마가 지구를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가 뭔가 이렇게 잉태하고 이런 거라서 땅이고 뭐 이런 약간의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젠더 이슈랑 좀 결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 마마라는 단어를 너무 드러내지는 않는 방식으로 지구에서 초점을 맞춰서 저 땅,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살 곳이 되고 쉼터가 되는 땅을 그 주제로 작업을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마라는 단어는 알파벳 형태가 완전히 드러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조형화해서 이런 식으로 그 아이덴티티 컬러만 적용을 해서 아마 패턴처럼 사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2017년, 18년에 작업했던 그런 방법론으로 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이제 흙을 사가지고 땅을 만들어서 땅인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지층의 여러 가지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그 컬러 돌도 넣고 흙도 넣고 하면서 소금도 넣고 이런 식으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고요. 얘를 가지고 이제 포스터 이제 제가 레이아웃을 잡아가는 과정에는 아이덴티티 컬러가 들어오고 텍스트 매치가 되면서 포스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표현은 이제 2020년 5월 21일에 TDP에서 열리게 되는데 시간이 되시면 구경 가셔서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앱자나 마마의 그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아마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서 돌아다닐 것 같아요. 아직 약간 미완성 상태이긴 한데 네, 다음 작업은 작년에 진행했었던 리얼리얼시티라는 작업이고요. 아르콩미술관에서 전시됐었던 작업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인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무슨 되게 구축적인 어떤 건축의 양식에 대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소위 말해서 건축이라는 것들이 보여주는 굉장히 권위적인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특히 건축가들이 보여주고 있는 권위적인 풍모들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비평을 하면서 과연 공공 영역에서 전시, 건축이라는 혹은 건축물 혹은 어떤 공간 자체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대안들을 보여주는 묻고 답하는 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클라이언트의 의도, 큐레이터의 의도가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됐었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이 가진 권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표현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전에도 이제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전시의 아이덴티티를 몇 번을 해보면서 느꼈었던 건데 그때 이제 건축가 교수님들이 막 저한테 막 아마추어 같다는 이런 욕도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디자인의 방식이 있어요. 그 건축 전에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뭔가 되게 막 그 직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된다거나 또 이 건축 교수님들이나 건축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게 뭐 여백의 무용지용 뭐
보이드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것도 없는 거에 글자 조그맣게 하나 있다거나 뭐 점 하나 찍혀 있는 막 그런 거 보면서 좋아하시는데 그 통속성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전시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 전시는 건축전이라고는 하지만은 기존의 건축 혹은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 통속성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서부터 전시, 뭐 전시장, 그리고 전시 도록, 리플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 크게 나누면 전시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 공간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도록이라는 어떤 순차적인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압축되어진 이미지로부터 시작돼서 굉장히 설명적인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다시 외부로 도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거기에 더 살을 보태주는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연계되는 것들이 사실은 똑같은 언어로만 이루어지면은 그 전시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단순하고 지루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텀이 굉장히 길었던 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물들이 하나의 컨셉 안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줄 것인가 이걸 좀 고민했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시 현실과 일상성을 탐구하는 건축의 가능성 전시였고요. 건축이라는 아주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하게 됐었는데요. 건축은 어쨌든 기능과 목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최적화된 삶의 환경을 제공한 행위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인 건데 우리가 이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여기에서 항상 건축가들이 개입이 돼서 혹은 건축이라는 게 너무나 권위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축물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건축물들을 설명한 것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굉장히 이질적이라는 생각들을 항상 저는 해왔었거든요. 여기에 정말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고 그 일상성의 다양성을 수렴했었을 때 이제 건축의 실제적인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 전시의 핵심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각물을 만드는 과정,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는 이 단어에서는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상성이라는 부분들에서 좀 더 유기적인 요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키워드로 분류를 했고요. 이 모듈이라는 게 가장 처음 나오죠.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사진을 찍는데 그 건축물을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이는 뼈대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듈화되어 있는 건축물이긴 하지만은 그 건축물을 담고 있는 이 하나의 1픽셀 단위도 사실 모듈에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담아내는 공간이라든지 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구조적인 요소로 쓰일 수 있겠다. 일상적인 요소들은 뭐 움직임과 변형과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궤적들이 사실 말끔하지 않잖아요. 길 걸을 때에도 발자국이 났듯이 이런 요소들을 좀 결합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안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는 이제 똑같이 픽셀 그리고 스페이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궤적이라든지 뭐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들이 이게 아르코미술관인데 이 전시가 고 이종호 건축가의 약간 관련된 전시이기도 했었어요. 그분의 유작이 마로니에 공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공원이 이제 대로변 쪽을 향해 있고 바로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건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굉장히 그 거시적인 도시와 미시적인 도시의 이미지들 여기를 움직임이라는 사람들이 걷는 어떤 그 지저분한 어떤 흔적이 남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실은 다 분절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태 구조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요. 전시 그 제오 같은 경우도 이 리얼시대 글자들의 이미지를 좀 양분화 시켜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대비되는 어떤 좀 뭐랄까 가상과 실제의 어떤 이미지를 조금 더 시각화시키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디벨롭하는 과정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모티브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좀 이제 프로그래밍 값을 좀 입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이제 엮이는 느낌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이제 값을 입력해서 이미지가 이제 약간 뭐랄까 계산되지 않은 궤적들을 통해서 계산되지 않은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마다 하나하나의 프레임들이 다 일종의 답이 될 수가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테스트를 했었던 게 한 180프레임 정도가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 가장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미지 두 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메인 아이덴티티로 잡았었고요.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저희가 설명하고자 했었던 어떤 그런 도시의 구축적인 것과 유기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답이 일종의 답으로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과정들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80개 모두의 값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제 그 전시 매체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이런 광고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초대장이라든지 리플렛 같은 경우는 다 이미지들이 다르고요.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자체가 그냥 벡터 이미지 자체로도 답이 될 수가 있는. 대신에 이미지가 너무 좀 뭐랄까요,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특히 타이포그래피 이런 좁은 부분들은 장식 없이 그 대비점을 좀 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좀 더 극명하게 나뉠 수 있는 방식으로 조합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시안, 왜냐하면 이게 시안을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도 건축적인 요소에서는 이제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했었어요. 이제 리얼리얼시티라는 글자 하나하나가 일종의 이 포스터를 이루고 있는, 포스터가 건축물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하나하나를 이루는 모듈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기적인 요소들은 이것들이 무언가 또 얽히고 설켜서 뭔가 살아있는, 움직이는 듯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입혔고요. 이것들을 리얼시티라는 제호로 일단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형이라는 어떤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글자들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읽히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그래픽 요소로서 리얼시티라는 글자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안을 드렸는데 다음날 이제 큐레이터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 가장 안 좋은 큐레이터, 아니 그 가장 안 좋은 클라이언트는 다 예상하시죠. 두 가지를 섞어달라고 하시는. 근데 두 가지를 섞어달라고는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 A 타입을 이제 메인 아이덴티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희는 보통은 전시를 할 때 작가 섭외가 1순위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시안을 보시고 저희한테 그 중반부쯤에 작가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기획 의도를 디자이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업이 다 이제 저희가 그 전시 준비하는 중반에 작가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비안 시안 같은 경우도 전시 그래픽이자 그리고 저희 작업으로 이제 공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제 12m짜리 벽면에 이제 슈퍼그래픽으로 들어가게 됐었고요.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남겨진 언어라는 제목으로 참여하게 된 작업인데요. 고 이종호 건축가가 생전에 남겼었던 어떤 언어들,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문장을 큐레이터님께 받아서 저희가 그 중에서 저희의 작업과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문장들을 발췌해서 이것들이 좀 이제 부유하는 것 같이 흔적처럼 남겨진 어떤 패턴화된 이미지들을 사이사이에 개입을 시켰고요. 그래서 전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메인 그래픽 같은 경우는 전시 이제 마지막 추후 부분에 이제 움직이는 도시라는 이름으로 참여했었는데요. 이제 이 소리는 이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직접 저희가 채취해가지고 다시 믹스한 사운드고요. 이제 이거는 고 이종호 건축가를 포함한 지금 동시대의 건축가들이 이 도시 공공영역에 대한 어떤 질문과 본인들의 어떤 고민들이 담겨진 언어들이 이렇게 이미지들과 같이 엮여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가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그냥 흔적 같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에 카탈로그는 같은 개념인데 되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를 서로가 원했었고, 이건 사실은 전시가 끝나고 거의 6개월 뒤에 시작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A 안에서 보여드렸었던 그런 좀 파편화되어 있는 이미지들과 그리고 B 안에서 보여드렸던 모듈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조합이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이제 표시가 나왔었고, 글자가 모듈이 되고 그 모듈들이 파편화된 이미지 안에서 이제 다시 엮이게 되는 거죠. 대신에 아까 리플렛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에 들어가는 타이포그래피며 어떤 그런 것들 장식적인 요소를 모두 다 걷어내고 최대한 이미지와 글자가 분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한 페이지 말고는 쪽번호도 다 없앴었고요. 여기에 있는 인터뷰 대담 같은 경우도 약간 글자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작업인데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이라는 매년 열리는 시상식이 있어요. 이 시상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매년 2월에 열리는데요. 보통 음악 시상식이라고 하면 뭐 음반 판매량 순위나 인기 순으로 상을 주는데, 이거는 오로지 음악성만으로 선정을 하는 시상식이어서 음악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이라고 권위 있는 시상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상식의 웹사이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안이 좀 있었는데, 이 시상식 자체가 다른 것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권위 있는 시상식의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게 이분들이 비영리 단체고 한 두세 분이 운영하시는 아주 조그만 단체거든요. 후원금으로 운영돼서 정말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만 매년 또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안들이 있어서 이 제안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새로운 사이트를 계속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어쨌든 정보가 되게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식이, 일단은 첫 회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지금 보면 되게 좀 별거 없어 보이는 사이트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재밌게 만들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수상 후보들을 보여주고 수상작들을 보여주는 이런 사이트인데, 일단 이렇게 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이 다음 해에는 똑같은 폼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색만 변경을 해서 이게 거의 한 2-3주 안에 홈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급박한 시간에 만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작업으로 최대한 달라 보이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좀 레이아웃을 많이 바꿔봤어요. 처음에는 저 아이덴티티가 도드라지는 사이트였다면 그걸 좀 미루고 저희가 다른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 다음 해에도 이걸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폰트 크기랑 색깔 이런 거 다르게 해서 달라 보이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되게 정보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한 페이지에서 수상작 후보들을 이 앨범 커버와 함께 잘 보일 수 있는 사이트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름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되게 만족을 하는 그런 형태의 사이트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작업을 할 때는 좀 생각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작업하는 방식이 약간 지루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가 정말 클라이언트 작업을 엄청 고생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동의는 안 구하고 있고, 근데 그분들은 항상 저희가 그냥 뭐든 하면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는 구성이 되었고요. 메인 페이지는 작년에 행사에 나왔던 이런 이미지들, 그리고 메인 페이지 전면에 이 수상 후보들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면 이 앨범 커버가 이 글씨들 가리게 했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좀 고장난 것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 역시나 클라이언트 분이 연락이 왔어요. 홈페이지가 좀 제 컴퓨터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뭐 정보 페이지는 어쨌든 시상식자만 잘 찾아와야 되니까요. 잘 보이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이 섹션별로 수상 후보를 볼 수 있는 페이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최대한 키워서 이 정보를 잘 전달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보려면 이렇게 이미지가 가리는, 지금 보면 또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제 이 페이지에 이 가수들의 상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 정말 중요한 곳에는 잘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이제 수상작들이거든요. 실제로 수상한 사람들의 페이지인데, 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 배지들을 랜덤으로 뜨거든요. 스크롤에 따라서 돌아가기도 하고, 문제는 텍스트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읽으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근데 여기에 BTS가 수상을 하면서 좀 문제가 커졌어요. 이 트위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엄청난 비난의 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재밌게 작업을 했는데, 그리고 이 페이지를 클라이언트가 보고 뭔가 좀 고장난 것 같다는 말을 직접 하시기도 했어요. 어쨌든 재밌게 마무리하고, 올해도 2012년 버전을 작업을 해서 지금 오픈해놓은 상태거든요. 올해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고 정말 잘 보일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오픈해놓은 상태입니다. 재밌어서 뽑은 건데,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이에요.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글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것입니다. 트렌드를 잘 충격적인 홈페이지 이야기도 하면, 이분을 제가 궁금해서 프로필 눌러서 봤더니 개발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저한테 되게 와닿더라고요. 처음에 박준호 디자이너가 발표하면서 너 예술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또 이걸 예술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질문 질문해도 돼요? 예전에 17년도 때 기억이 나는 게 탈영역 우정국에서 운동의 방식으로 전시하셨었잖아요.
그 전시 서문들도 좀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는 되게 뭔가 조금 사실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해줬던 얘기들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이러한 방식으로 전시를 라고 하는 거 되게 좀 약간 그 당시엔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서문들을 보면서 되게 공감하는 것도 좀 많았었고 그런 전시들을 그 전시 그런 기획 혹시 직접 하셨는 거였는지 아니면은 그 타령형 우정부 공간을 좀 운영하는 기획자분과 좀 함께 하신 거였는지 좀 궁금해요. 전시 기회에서 저희가 했던 그때 이제 그때가 4년 됐을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왜 5년 차이 안 나고 4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저희가 작업을 이제 쌓아가면서 저희도 사실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각각의 작업들이 아까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들 기술하고 어떤 그런 프로그래밍적으로 뭔가 설치적인 부분이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나 디자이너가 사회에 발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이 좀 파편화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다 모아서 한 곳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1층은 자체 작업으로 꾸미고 2층은 좀 클라이언트 작업으로 꾸몄었는데 디자이너는 어쨌든 현업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작업하는 실무적인 작업과 그 아래층에서 이루어졌던 그좀 실험적인 작업들이 또 어떻게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관계성을 맺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 스스로도 좀 그거를 한 공간에 몰아넣고 저희 스스로도 좀 보고 싶은 면이 있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디자이너가 이런 전시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획은 자체적으로 했었고 그 공간만 저희가 말하자면 그 대관을 한 거죠. 혹시 작업하시면서 문제 의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예술이나 디자인이 조금 다소 소심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희 소심한 방식이 아니었나? 다른 저희 작업하시면서.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골든실버 타운을 이제 감상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키오스크가 고장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건 났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미술관에 있는 것들은 약간 완벽해 보이는 미술품인데 키오스크가 고장나서 약간 오히려 더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강연하시면서 봤는데 저는 사실 그게 예뻤고 그 키오스크가 재밌어서 약간 유의적으로 소비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래서 이랬을 때 디자인이나 예술이 전달하고 싶은 문제 의식이 있는데 그걸 관람객들이 잘 못 보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하고 있어서 혹시 작업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시너지를 느끼셨으면 좀 궁금합니다. 다른 강연에서 가끔씩 그런 질문들을 좀 다른 질문이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희가 화이트 큐브에서도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전에는 정말 뭐 감정 마을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살다 오기도 하고요. 세월 광화문 그 유가족분들 그 천막 옆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기증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그거랑 맞닿아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는데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주는 게 서운하거나 아쉽지 않냐는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그런 고민을 하려고 오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뭐 막말로 데이비드 호크니 전에 우리가 정말 호크니 일생을 다시 한번 뭐 경험하러 갔나요? 그 포토월에서 다 인스타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데이트하기 위해서 전시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저는 저희가 항상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작업을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누군가에게 우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걸 알아줘야 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야 라는 거를 너무 교조적으로 다가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의 몫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계속 저희는 작가이기 이전에 디자이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디자인은 분명히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작업을 할 때에도 저는 디자이너가 하나의 그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자와 청자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시각화하는 시각 언어를 만들고 그 시각 언어를 통해서 듣는 사람이 그거를 왜곡하거나 곡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자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내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너무 디자이너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앞서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했어도 그 작업이 상대방에게 관람객에게 복해되거나 너무 왜곡돼서 해석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나 모듈화된 방식들 어떻게 보면 약간 참고했었던 그 이미지들도 뭐 심즈라든지 뭐 심시티라든지 막 그런 식의 좀 더 3D인데 너무 진지하지 않은 이미지들에서 좀 더 좀 단서를 찾았었던 것들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키오스크도 사실은 굉장히 어르신들은 다가가기 어려운 매체지만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터치스크린이라는 건 너무나 쉬운 이제 매체잖아요. 그런 어떤 휘발성이나 소비되는 어떤 그런 일상성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거기에서 개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다만 그거를 알지 못해도 저희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몰라주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자체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막연하고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해본 저희가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거나 저희 골드시바 타운도 그렇고 감정 조명 기구 같은 작업도 그렇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해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키오스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확신을 갖고 하는 작업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는 저희도 새로운 어떤 저희한테 있어서 도전이기도 하고 실험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근데 그게 이제 작동이 잘 돼서 관람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그걸 잘 공감해 주시면 저희로서 너무 좋은 거고 디자이너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게 그냥 뭐 귀엽고 예쁘게만 보인다면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다음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이너로서는 저희가 작업실 처음 시작할 때 저희는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환경단체라든지 저희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민호회라는 여성단체도 그렇고 노조분들하고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 굉장히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김혜수 디자이너가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의 이야기나 목소리를 디자인이랑 도구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저희가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저희가 2013년에 처음 시작할 때 광화문 광장 같은 데 천막 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가서 영업 드리면서 일종의 영업 아닌 영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희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작업은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희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게 때로는 뭐 어설프기도 하고
하나만 더. 그럼 마지막으로 아는 난 사람 네. 또 있는지 물어보는. 아 그러면 혹시 하세요. 인준님 외에 활동가들 분 네. 중에서 질문하실 분 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희 때문에 하시는 거 네. 오래 또 기다리셔서 저희 활동가분들도 아니야. 네. 그러면 활동가분들 지금 질문이 딱히 없으신 것 같으니까 성우 질문하는. 네 마지막으로 성우님 질문하시면 사실 이제 세 분이서 이게 프로젝트마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같이 작업하실 수도 있고 뭐 그냥 한 분이 이제 메인으로 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제 한 팀으로 이제 같이 작업하시는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제 뭐 어떤 문제를 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세 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좀 조율을 해서 맞추시는 편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맞출 때 어떤 팀에서 정한 원칙 같은 거, 우리 팀은 이제 우리 이런 스타일이니까 뭐 이런 건 하지 말자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는 꼭 하자거나 그런 게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했고요. 근데 저희도 작업하면서 다 고집이 있어서 다른 사람 말은 진짜 안 듣는데 저희 셋의 피드백은 최대한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에서 작업을 같이 하는 거는 정말 자살행위 같은 거고, 근데 이 친구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방향을 최대한 신뢰하고, 그렇지만 제가 어떤 또 이거는 또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막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러면 이제 팀이 굴러가지 않죠. 그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 우리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 협업자 저희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친구긴 하지만 가장 또 좋아하는 디자이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한테 물론 이제 설명을 막 각자 해주지만 이런 이유로 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엔 또 근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게 쉽지 않은 만큼 또 듣는 사람은 그걸 또 진지하게 또 받아들여주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방금 권준호 디자이너가 얘기했었던 부분은 아마 각자 그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 입적 주도적인 역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 자체 프로젝트 할 때는 사실 이제 같이 고민을 해서 주제를 만들어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좀 혼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술 마시고요, 소주 마시면서 얘기하고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그거 술 먹고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김경철 디자이너 군대 가기 2주 전에 학교 놀러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잘 때 권준호 디자이너 입던 옷도 재우시고, 근데 그렇게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막 얀치온트가 어떠니 무슨 빅터 파파니 어떤 이런 얘기하면서 친해진 게 아니거든요. 야 저기 백반집 진짜 맛있는 데 가서 소주 먹자 이러면서 친해졌던 거라서, 그래서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어떤 신뢰, 인간적인 신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대학 4학년 때부터 따로 있어요. 한 분이 계신데 그런데 그분 있는데 저는 그분이 작업을 딱 내놨을 때 그 쿨하고 되게 멋있는 모습은 좋지만은 제가 그분을 디자이너로서 신뢰하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이 작업이 이번에 만약에 정말 좋고 저번에 조금 뭔가 이것보다 좀 못해라고 해도 전 적어도 이 두 명의 디자이너는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이너거든요. 이 친구들이 본인의 작업을 임할 때 절대로 허투루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언가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더 조심스럽게 먼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이 사람이 작업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향에서 이런 방향이 가면은 조금 뭐 이런 어떤 메시지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살을 붙이는 과정의 논의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게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그게 뭐 괜찮겠다라고 싶으면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체 프로젝트를 할 때 그 혼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저희도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약간 각자의 역할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물성적인 부분에서 권준호 디자이너가 좀 더 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감정 조명 기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참여하지 않은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왜냐면은 그 태포 잔치의 그 섹션에 저는 큐레이터였기 때문에 제가 섭외한 작가분들이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먼 발치에서 지켜만 보는 입장에 가까웠었던 건데 그런 작업들은 사실 권준호 디자이너의 가장 장점이기도 하고요. 또 좀 기계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김경철 디자이너의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뭐 골드 실버 타운 같은 경우는 그 모듈화 시킨다거나 약간 엑셀로 뭔가 정리하는 것들은 좀 저의 성격에 좀 더 가까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서로가 친구이지만 또 동료로서 계속 같이 작업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게 그냥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부분을 토대로 서로의 성향, 디자이너로서 작업의 성향을 알아가면서 더 발전적으로 좀 더 조화로운 면들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어떤 해보지 못했던 좀 다양한 작업들 지금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긴 시간 강연 수고해주신 일상의 실천 디자이너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작성하신 피드리스는 여기 과자 박스 옆에 놔주시고 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라운드 테이블 없으니까 바로 집에 가시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밥 먹나요?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은